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으로 걸어 들어간 지 채 3초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제 앞에서 두 명의 한국 경찰이 천천히 다가오더니 마치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을 만난 것처럼 제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북한에서는 누군가가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부른다는 건 곧 감시나 위협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아내의 손을 움켜쥐었고 제 딸 수진이도 제 옷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들려온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선생님, 대기 중이던 의료진이 바로 모시고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안전하십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온 사람들이 위협이 아니라 보호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바르르 떨리던 다리가 굳더니 그대로 무릎이 꺾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를 잡으며 괜찮냐고 물었고 딸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 왜 울어요 하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김정은 일가의 주치의로 살던 그 시절 사람의 이름은 권력자가 부를 때만 가치가 있었고 저와 같은 사람은 나라가 원하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제가 낯선 이국 땅에 발을 디딘 첫 순간 국가가 먼저 나를 확인했고 준비되어 있던 의료진이 아들과 아내를 안전하게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짧은 3초 안에 너무 많은 것을 느껴버렸습니다. 이곳에서는 인간이 숫자가 아니라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국가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움직인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닫는데 단 3초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제 가족의 한국에서의 첫날은 눈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왜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어떤 과정을 통해 일가족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까지 오게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북한 의료 체계의 진실을 알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15년간 평양 특권층 전문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였습니다. 김정은 일가의 친인척들을 진료했고 당 간부들의 건강을 책임졌습니다. 최고급 의료 장비를 사용했고 해외에서 들여온 약품으로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제가 본 의료는 철저히 계급에 따라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특권층은 최고의 치료를 받았지만 일반 주민들은 병원에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치료받을 권리가 없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본 병원은 달랐습니다. 가난해 보이는 노인에게 무료로 응급처치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계층을 따지지 않았고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15년간 제가 지켜온 의사의 본분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009년 저는 평양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봉화진료소에 배치되었습니다. 봉화진료소는 김정은 일가의 친인척과 최고 위급 당 간부들만 이용하는 특수 의료기관이었습니다. 들어가려면 3단계 신원 조회를 통과해야 했고 가족 3대까지 성분이 깨끗해야 했습니다. 진료소 건물은 평양 중심가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일반 당 건물처럼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대리석 바닥, 수입산 샹들리에 독일제 최신 의료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 대신 고급 방향제 향기가 났습니다. 첫 출근 날 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60대 후반의 노인이었는데 김일성 시절부터 일가를 진료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3가지 원칙을 주입했습니다. 첫째, 여기서 본 것은 절대 밖에서 말하지 마시오. 둘째, 환자들의 건강 상태는 오직 당에만 보고하시오. 셋째, 치료에 실패하면 본인도 끝이라는 걸 명심하시오. 제 첫 환자는 김정은의 고모부였습니다. 당시 70대였던 그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온 그는
저의 인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 팔을 내밀었죠. 저는 혈압을 재고 혈당을 측정했습니다. 수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동무, 식이 조절이 필요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시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먹든 동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그냥 약이나 처방해.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선배 의사가 나중에 제게 귀띔했습니다. 여기 환자들한테 생활 습관 바꾸라는 말은 하지 마.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우리는 그걸 약으로 때우는 거야. 그게 우리 일이야. 진료소에는 일반 병원에서는 볼 수 없는 약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스위스에서 들여온 당뇨약, 독일산 혈압약, 미국제 항생제들이 냉장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환자 한 명당 한 달 약값이 일반 노동자의 1년 월급보다 비쌌습니다. 어느 날 김정은의 삼촌 중 한 명이 감기로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단순한 감기였지만 원장은 즉시 CT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폐렴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는 이유였죠.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예방적 항생제를 처방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악화되면 우리가 책임져야 해. 그날 사용된 의료비는 일반 병원 환자 100명을 치료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배웠습니다. 특권층을 지키는 것이 곧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진료소 밖 세상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개인 심부름으로 평양 외곽에 갔다가 일반 병원을 지나쳤습니다. 건물은 낡았고 유리창은 깨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기침을 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폐렴 증상이었죠. 저는 반사적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병원에 가봤니? 아이의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약값도 없고요. 저는 주머니에 있던 돈을 꺼내줬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약이 없어요, 동무. 병원에 약이 없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진료소 냉장고에 가득한 수입 약품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약을 구하지 못해 죽어가는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2015년 가을, 저는 김정은의 이모 중 한 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유방암 의심 증세가 있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종양이 발견됐고 조직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원장은 즉시 스위스 전문의를 부르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의료진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일주일 후 제네바에서 종양 전문의가 전세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는 이틀간 머물며 정밀 검사를 진행했고 초기 암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스위스에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 출국 준비를 시작했죠. 전세기 비용, 병원비, 체류비까지 합치면 수십만 달러가 드는 치료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비용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진료소 청소를 담당하던 아주머니가 같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녀가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직업적 본능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주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동무의사.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눈에는 명백한 위장 질환 증상이었습니다. 아마도 위암일 가능성이 높았죠. 저는 원장에게 그녀도 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쳤나? 청소부를 우리 장비로 검사하자고. 그 사람 신분이 뭔데? 원장의 반응은 차갑였습니다. 진료소 장비는 오직 특권층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부는 일반 병원으로 가야 했죠. 하지만 일반 병원에는 제대로 된 검사 장비가 없었습니다. 한 달 뒤, 그 아주머니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집에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위암 말기였습니다. 치료받았다면 살 수도 있었습니다. 진료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집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그날 진료실에 앉아 손을 떨었습니다. 제가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특권 측만 살리기 위해서인가? 더욱 충격적인 일은 그 후에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사촌 중 한 명이 교통사고로 다쳤습니다. 다리 골절이었는데 즉시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진료소까지 30분 거리였지만 헬기로 5분 만에 이송됐습니다. 수술은 독일에서 온 정형외과 전문의가 집도했습니다. 수술실에는 최신 장비가 갖춰져 있었고 마취과 의사 셋이 대기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환자는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같은 날 진료소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같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반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헬기는 없었습니다. 앰뷸런스도 제때 오지 않았습니다. 그 노동자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과다출혈 상태였습니다. 수혈이 필요했지만 혈액이 없었습니다. 수술 장비도 낡았습니다. 결국 그는 감염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을 같은 날 목격했습니다. 같은 부상, 완전히 다른 결과. 그 차이는 오직 신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체제에 대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진료소에서 일하면서 저는 특권층의 사치를 셀 수 없이 봤습니다. 한당 간부는 불면증 때문에 스위스산 수면제를 매일 복용했습니다. 한 알에 일반 노동자 한 달 월급이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다이어트 약을 요구했습니다. 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날씬해지고 싶다는 이유였죠. 저는 독일에서 공수한 식욕 억제제를 처방해야 했습니다. 반면 진료소 밖에서는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갔습니다. 굶주림으로 인한 질병들이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진료소 안 사람들은 과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저는 점점 환자들을 대하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들의 사소한 불편함을 치료하면서 밖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웃으며 진료하는 제 얼굴이 거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도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저는 평양의과대학 동기였던 아내와 결혼해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료소에서 본 것을 말하는 순간 저와 가족이 위험해질 테니까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인 그녀도 같은 현실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2018년 겨울, 저에게 특별한 환자가 배정됐습니다. 김정은의 고모였습니다. 70대 초반이었는데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진료소에서 최신 투석 장비로 치료받았죠.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수액을 투여했습니다.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지만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몇 달 안에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본적 해결책은 신장 이식뿐이었습니다. 원장은 즉시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틀 후 당 조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으라는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기증자가 아니라 죄수들 중에서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죄수들을 검사해 혈액형과 조직이 맞는 사람을 골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죄수의 신장을 강제로 적출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에게서요. 그건 의학 윤리에 어긋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당 간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동무, 반동 죄수의 목숨과 혁명 가족의 생명 중 뭐가 더 중요한가? 이건 명령이야.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저도 숙청당할 것이었습니다. 수용소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넓은 지역에 낡은 막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죄수들은 뼈만 남은 모습으로
강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용소 의무실은 형편없었습니다. 녹슨 의료기구들과 만료된 약품들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죄수 50명의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혈액형 검사와 조직 적합성 검사를 위해서였습니다. 검사 결과 3명이 적합했습니다. 그중 1명이 선택됐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탈북 시도로 붙잡혀 수용소에 온 지 5년째였습니다. 그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름이 뭡니까? 제가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는 번호만 있습니다. 저는 783번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된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한 사람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술일이 다가왔습니다. 중국에서 온 이식 전문의가 집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의료진은 보조 역할만 맡았죠. 저는 마취를 담당했습니다. 수술실에서 죄수를 봤을 때 그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수술대에 누워서도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취제를 준비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동무. 죄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제 신장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겠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김정은의 고모를 위해 희생된다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를 위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의사 가운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환자는 새 신장을 이식받았고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한 달 후 퇴원했고 당에서는 의료진에게 표창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죄수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수용소 의무실에는 제대로 된 사후관리 시설이 없었습니다. 감염으로 고열이 났지만 항생제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진료실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제 손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의사선서를 했을 때 다짐했던 것들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아내도 위험해질 테니까요. 저는 혼자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죄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783번이라고 불렸던 그 남자의 침착한 표정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름도 없이 죽었습니다. 원장은 제게 이 일을 잊으라고 했습니다. 혁명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충실한 의사 역할을 했지만 속으로는 이 체제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의 양심과 체제의 명령 사이에서 저는 양심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5월 저는 독일 베를린 의료학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북한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시찰이라는 명목이었죠. 물론 실제로는 특권층 진료에 필요한 최신 기술을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출국 전 보위부에서 3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서방 세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 외국인과 사적 접촉 금지, 매일 저녁 활동 보고서 작성 등의 지침이었습니다. 동행하는 보위원이 저를 24시간 감시할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한 첫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에 본 병원들이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곳곳에 환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있었습니다. 학회가 열리는 샤리테 병원은 유럽 최고의 의료기관이었습니다. 둘째 날 저는 응급실을 견학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한 노숙자가 실려왔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술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북한이었다면 병원 문전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 의료진은
그를 환자로 대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의사가 진찰했고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갈비뼈 골절이 발견되자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도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돈이 있습니까? 저는 통역을 통해 물었습니다. 독일 의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환자니까 치료하는 겁니다. 비용은 국가의료보험이 부담합니다.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가가 모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 신분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안병동을 방문했습니다. 한 환자가 말기 암으로 완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고 의사가 조용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증 관리에 집중하고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북한에서는 환자의 의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이 결정하고 의사가 따르고 환자는 복종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환자가 주인이었습니다. 학회 강연에서 한 독일 교수가 말했습니다. 의료는 인권입니다. 모든 인간은 건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사의 첫 번째 의무는 환자를 살리는 것이지 체제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라 체제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넷째 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몰래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보위원이 잠든 틈을 타서였습니다. 북한 의료 실태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내용은 참혹했습니다. 병원에 약이 없어 죽어가는 아이들, 마취 없이 수술받는 환자들, 주사기를 재사용해 감염되는 사람들. 저는 진료소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봤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남한의 10배였습니다. 평균 수명은 10년 이상 짧았습니다. 의료 시스템 붕괴로 매년 수만 명이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권층은 달랐습니다. 최고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으며 장수했습니다. 저는 그 체제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소아과 병동을 견학했습니다. 한 아이가 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6살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옆에서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치료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의사 선생님께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본 백혈병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일반 병원에 입원했던 그 아이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항암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료소 창고에는 수입 항암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특권층이었다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분이 달랐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학회 마지막 날, 한 독일 의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의료 평등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진실을 말하자니 보위원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체제에 복무할 수 없다고. 아내와 딸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자유로운 곳에서 진짜 의사로 살고 싶다고. 하지만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보위원의 감시를 피하고 가족을 안전하게 데려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해외로 나올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자유로운 세상을 보며 언젠가 저도 이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기를 꿈꿨습니다. 2023년 6월 기회가 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의학 심포지엄에 참석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했습니다.
가족 동반이 허가됐습니다. 김정은의 친인척 중 한 명이 스위스 병원에서 치료받기로 했고 저는 수행의사로 선발됐습니다. 환자 가족들도 함께 가기 때문에 의료진 가족 동반이 허용된 것이었습니다. 출국 준비는 2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신원 제조회, 가족 배경 조사, 충성심 평가가 또 한 번 이뤄졌습니다. 저는 완벽한 충성파 의사를 연기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위스 가면, 만약 기회가 생긴다면. 아내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위험했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11살 딸 수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이 아이를 이런 체제에서 키울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네바에 도착한 것은 6월 15일이었습니다. 보위원 2명이 우리 가족을 포함한 의료진을 감시했습니다. 호텔에서 외출할 때도, 식사할 때도,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첫 이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감시가 너무 삼엄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기회가 왔습니다. 환자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응급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봐야 했습니다. 보위원 한 명이 저를 감시하기 위해 병원에 남았고 다른 한 명은 호텔에서 아내와 딸을 지켰습니다. 감시망이 분산된 것입니다. 수술은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병원 지리를 파악했습니다. 비상구, 주차장, 뒷문 위치를 머릿속에 입력했습니다. 저녁 9시 수술이 끝났습니다. 보위원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저는 병원 공중전화로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미리 약속한 암호를 사용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소. 내일 아침 일찍 퇴원 준비를 하면 되겠소. 아내는 알아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탈출 시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당직실에서 잤습니다. 보위원도 옆방에서 잤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회진을 간다는 명목으로 복도로 나왔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내려가 1층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경비가 있었지만 의사 가운을 보고 그냥 보내줬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택시가 병원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독일 학회에서 알게 된 한인 의사가 소개해준 기사였습니다. 그는 탈북자들을 돕는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호텔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는 새벽 거리를 달렸습니다. 15분 만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가 비상계단을 올랐습니다. 우리 방은 5층이었습니다. 문을 노크하자 아내가 즉시 열었습니다. 이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에 최소한의 짐만 넣었습니다. 딸 수진이는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였습니다. 조용히, 빨리 가자. 우리는 다시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보위원이 묵는 방은 우리 방 옆이었지만 다행히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날 때 프런트 직원과 눈이 마주쳤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택시에 탔을 때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30분. 보위원이 깨어나기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 시간 안에 최대한 멀리 가야 했습니다. 프랑스 국경으로 가주세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제네바에서 프랑스 국경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자유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수진아. 국경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저는 가짜 여권을 준비했습니다. 한인 의사가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중국 교포 신분으로 위조된 여권이었습니다. 검문소 직원이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직원은 한참을 컴퓨터를 보더니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프랑스 땅에 들어선 순간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렀습니다. 6시 40분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보위원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려댔습니다. 결국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우리는 파리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북한 요원들이 우리를 찾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기사가 말했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할 겁니다.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해요. 파리까지는 5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추격차가 오지 않을까, 검문이 있지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깐 들렀을 때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 의료진 가족이 실종됐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언론에 알려진 것입니다. 서둘러야겠어요.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수진이는 지쳐서 뒷좌석에서 잠들었습니다. 아내는 딸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석 옆에서 지도를 보며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앞에는 수상한 차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가 말했습니다. 정문으로는 위험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우리는 대사관 주변을 돌며 다른 진입로를 찾았습니다. 그때 한국 대사관 직원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들어올 방법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정된 장소에서 대사관 차량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차가 도착했고 우리는 신속하게 탑승했습니다. 대사관 문이 열리고 우리가 안으로 들어섰을 때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24시간의 추격전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파리 한국 대사관에 도착한 후에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국제법상 대사관은 치외법권 지역이지만 밖에는 북한 요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보내드리고 싶지만 프랑스 경찰이 북한의 인터폴 수배 요청을 검토 중입니다. 출국이 막힐 수 있어요. 우리는 제3국을 경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로 갈지가 문제였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북송하는 나라였고 러시아도 위험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북한과 외교 관계가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통하는 게 안전합니다. 태국이나 필리핀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국정원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미 탈북자 수백 명을 한국으로 인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신분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무국적자 여행 증명서였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발급하는 문서였죠. 사흘째 되는 밤,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깨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북한 요원들이 교대하는 시간을 노릴 겁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우리는 외교관 차량에 올랐습니다. 외교관 번호판이 달린 차량은 검문 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항까지 가는 길이 문제였습니다. 차는 대사관 지하 주차장에서 출발했습니다. 후문으로 나가 골목길을 통해 이동했습니다. 뒤에서 호위 차량 한 대가 따라왔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탑승 수속이 끝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VIP 라운지를 통해 직접 탑승구로 이동했습니다. 일반 승객들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방콕행이었습니다. 6시 비행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비로소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옆자리의 국정원 요원이 말했습니다. 아직 안심하기 이릅니다. 방콕에도 북한 대사관이 있습니다. 11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무릎에 기대 잠들었지만 저는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안전하게 한국에 갈 수 있을까? 북한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할 것입니다. 특히 저는 김정은 일가의 의료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방콕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저녁 6시였습니다. 공항에서 태국 경찰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한국 대사관과 협조 관계였습니다. 그들의 호의를 받으며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방콕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2층짜리 작은 집이었는데 창문마다 철창이 있었습니다. 경비원 2명이 대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틀만 머무시면 됩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준비 중입니다. 국정원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틀이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첫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집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가자 차는 떠났지만 1시간 후 다시 나타났습니다. 북한 요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문 커튼 사이로 밖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둘째 날 아침,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 우편함에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김동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십시오.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계속 가면 후회할 것입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우리 위치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으니까요. 아내는 수진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애쓰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또 다른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위협적이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북한 대사관으로 오지 않으면 평양에 있는 김동무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어떻게 될지 각오하십시오. 부모님. 그 단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평양에 70대 부모님과 동생 가족을 두고 왔습니다. 제 탈북으로 그들이 연좌제 처벌을 받을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위협을 받으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 하나 살자고 가족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저는 편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 생명을 살려야 하는 제가 가족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집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셋이 담을 넘으려 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즉시 대응했고 태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남자들은 도망갔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출발합니다. 국정원 요원이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급히 짐을 챙겨 차에 올랐습니다. 한밤중에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경찰 호위를 받으며 이동했습니다. 공항에서 특별 보안 검색을 받고 탑승했습니다. 인천행 직항편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방콕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어딘가에 평양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동생이, 제가 버리고 온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만 갈 수 있었습니다. 2023년 8월 27일 오전 8시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내도 수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국정원 차량이 우리를 서울의 한 시설로 데려갔습니다. 탈북자 조사 및 보호시설이었습니다. 석 달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매일 조사를 받았고 북한에서의 생활을 진술했습니다. 특히 제가 김정은 일가 주치의였다는 점 때문에 조사가 더욱 세밀했습니다. 의료 시스템,
특권층의 건강 상태, 수입 약품 경로 등을 상세히 물었습니다. 저는 아는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석 달간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의료 제도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병원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강사의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의료 혜택을 받는다니.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암 같은 중증 질환은 본인 부담금이 더 낮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급여 제도도 있습니다. 듣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본 죽어가던 환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곳에서 태어났다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저는 서울 외곽에 정착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의사 면허는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의학 용어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북한에서 쓰던 용어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1년간 공부한 끝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면허를 받고 처음 간 곳은 동네 보건소였습니다. 자원봉사의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또 한 번 충격이었습니다. 노숙자가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더러운 옷에 술 냄새가 났습니다. 북한이었다면 쫓겨났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그를 환자로 대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를 진찰했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즉시 병원 입원을 권했고 의료급여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가 말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 의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환자를 대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당뇨병 약을 타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80대 노인이었는데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있었습니다. 할머니, 약값은 얼마나 내셨어요? 2,000원이요. 건강보험이 나머지는 다 내주더라고요. 2,000원. 북한에서라면 구할 수도 없는 약이었습니다. 설령 구한다 해도 일반 주민이 살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2,000원에 한 달치 약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음식이 있었고 텔레비전도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지요, 선생님.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나라였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나라였습니다. 석 달 후, 저는 작은 동네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내과 전문의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만족했습니다. 진료소에서 받던 특혜는 없었지만 떳떳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며 가장 감동받은 것은 환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의사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존중하되 굽신거리지 않았습니다. 질문하고 의견을 말하고 선택했습니다. 북한에서 환자들은 의사 앞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특히 특권층은 의사를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의사와 환자가 협력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암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60대 남성이었는데 위암 말기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편하게 가고 싶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겠습니다. 환자의 선택이었습니다. 북한에서라면 당이 결정했을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환자 본인이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곳에서 진짜 의사로 살고 있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를 돌봅니다. 아픈 사람이면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12살이 됐습니다. 한국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꿈이 의사라고 합니다.
저처럼 북한에서 온 것도 아니고 특권층을 위한 의사도 아닌 진짜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아내도 간호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의료인으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의료인으로요. 가끔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이 생각납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동생 가족은 무사할까?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옳았습니다. 의사로서의 양심을 지킨 것입니다. 언젠가 북한도 변할 것입니다. 그때 제 증언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로운 의료, 평등한 치료, 인간으로서의 존엄. 이것이 제가 대한민국에서 배운 진짜 의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앞으로 평생 지켜갈 원칙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본 그 노인처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를 돌보는 의사. 그것이 제 꿈입니다.